인도의 그 의료 산업을 보면은 어렵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카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검소한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화성 탐사선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조현 전 주 인도 대사시죠? 네,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인도 경제가 세계 중심으로 자꾸 떠오르면서 인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트럼프 당선자 최초 통화했던 그 3인의 인도 총리 모디 총리가 포함이 되면서 인도를 이렇게 특별히 챙기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여러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국 견제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인구가 같은 14억이고 똑같은 핵 보유국이고 또 인도가 중국보다는 아직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바라보고 인도를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가 이제 중국이 1964년에 핵실험한 이후에 네. 인도도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NPT 체제에서는 중국까지 정식으로 된 핵보유국이고 인도는 핵실험 이후에 유엔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난 2005년에 미국이 제재를 풀고 인도와 핵 관련해서 원자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역시 미국이 인도를 제재하지만 하지 않고 중국의 대항마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그 군사적, 전략적 위치보다도 그 경제 분야에서 이제 중국에게 또 맞서는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도가 이제 5대 강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인도 경제 성장률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그 1인당 개인 소득이 네. 중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중국과 같이 14억의 거대한 인구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15년부터 이미 경제 성장률은 중국을 추월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도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주목하게 된 것은 2014년에 모디 총리가 당선되고 나서 모디 행정부가 경제 성장 네. 또 변화 여기에 그 중점을 두어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미중 갈등, 뭐 패권 전쟁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점점 갈수록 심해지면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려는 시도들이 계속 지금 몇 년째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많이 옮기고 있나요? 상당히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인도의 문제는 제조업이 아직 준비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전체 GDP의 15%도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착안해서 모디 총리가 들고 나온 경제정책이 소위 모디노믹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모디노믹스는 한마디로 성장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패를 어느 정도 척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통합 세제를 만들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그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투자할 경우에 일단 인도에서 제조를 해봐라 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후에 더 잘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정책이 클린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그리고 스킬 인디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의 그 경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그 결과로 2015년부터는 8%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개혁과 개방 그리고 부패 척결. 이건 뭐 인도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죠. 네. 지금 그 모디 총리 이후로 인도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나 봐요. 지금 한 3연임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도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모디 총리가 그런 어떤 말씀하신 해외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매력적인 지원책 같은 게 또 있나요? 네,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특히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합해서 생산 기지를 인도에서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지원책을 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어느 정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든지 또는 투자 금액의 얼마를 몇 년간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을 조만간 15%에서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건 뭐 미국의 어떤 그런 대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인도 경제가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이 무역 규모도 지금 뭐 92%가 증가했다고 최근 10년간. 그런데 작년 무역액이 1,200억 달러. 근데 300억 달러의 흑자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그 관세 그 정책 이것이 인도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 견제라는 대항마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인도는 좀 특별하게 봐줄 것이냐 시장의 시각이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은 지난주까지 미국 워싱턴에 있다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알던 전직 미국 관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답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예. 트럼프의 속은 모른다. 예, 그리고 지금 임명되는 강요급 인사나 이런 것을 봐도 전혀 예측을 못하겠다. 그래서 과연 인도를 그렇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도에 대한 관세도 높이고 똑같이 할 것인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결국은 트럼프 당선자가 일단 집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나오느냐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인도 정부도 특별하게 대응을 할 뭔가 대책 같은 게 없겠네요. 인도는 그래도 그 미국 내 인도 출신 인사들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인도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미국의 메시지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뿐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그 투자 자금도 그동안 중국으로 가던 것을 인도로 많이 돌리는 역할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 인도가 인구로는 일단 중국을 앞섰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나라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그 2025년 세계 경제 전망 이걸 보니까 인도의 내년도 성장률도 6.5% 예상에서 6.8%로 상향한 최근에 우리 한국은 좀 낮추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가 보다 이걸 좀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서 지금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나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현대 자동차의 상장 이걸로 해서 좀 이슈가 되긴 했었거든요. 네,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제가 인도를 떠난 뒤에 여러 기업 하시는 분들로부터 협의 요청도 받고 일부 이제 제가 어드바이스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막상 가보면은 뭐 공기부터 또 오염된 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인들이 가셨다가 쉽게 포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실은 블루오션이고 또 가서 개척해 볼 만한 시장이고 또 그냥 인도를 시장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도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현대차가 인도에 진출해 가지고 100만 대를 생산해내는데 그게 다 인도 시장에서 소비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중동으로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은 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다만 그 투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인도에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흔히 가서 뭐 속았다 또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대개 이제 썩 좋은 파트너를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시간과 돈을 좀 들여서 좋은 파트너를 찾고 나면은 그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휴하고 거기에 따른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파트너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이제 인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이스태블리시 돼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 중에는 또 글로벌하게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레퓨테이션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직접 만나 보시고 또 함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시고 일단 약간의 시간을 두고 그 노력을 좀 해서 훌륭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실패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니까 단지 그냥 그 나라의 기업이다 해서 전혀 그쪽도 이제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하고 손잡는 경우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 이런 곳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네, 특히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높은 테크놀로지 또 세계적 경영 기법 이런 것들은 인도 기업들도 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잘 협력을 하면은 좋은 윈윈의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인도에 진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혹은 그 각오해야 되는 거 어려운 그 진입장벽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까지는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 뭐 어떤 분들은 언어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던데. 언어는 사실 영어가 다 통하니까 네. 그 특히 이제 그 수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분들이 인도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법률적인 분야에 조력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이런 데에 잘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두로만 할 게 아니고 네. 그 법률적인 합의를 잘 만들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도 산업들 가운데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곳이 어디일까요? IT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약 쪽이 그렇게 강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대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디가 괜찮습니까?
인도 산업은 IIT부터 제약 그 외에도 심지어는 최첨단 로봇 뭐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각 분야에서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의 이미지와 반하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인도에는 인력이 그렇게 풍부한데 굳이 페인트를 칠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잘 팔리는지 문의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로봇가 하는 것이 더 균일하게 페인팅을 할 수 있고 등등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주 잘 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와 같이 상식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도에 대한 선입견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 기술적인 수준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 거기는 뭐 어쨌든 인구가 받쳐주니까 내수 시장, 중국을 생각하면서 내수 시장도 나중에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또 한쪽 시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 그 1인당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구매력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한 3억에 가까운 인구가 절대 빈곤은 벗어났지만은 아직 굉장히 빈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층의 구매력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2 내지 3억의 중산층이 이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구매력이 있고 예를 들어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 그 인도에서 호화스러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가끔 해외 토픽으로 나오죠. 네. 재벌들.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전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와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소비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한 거군요. 네. 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구 전체 뭐 5억, 6억, 10억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중산층 2억, 3억 요 정도 시장만 생각해도 그게 큰 시장이 될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거기도 그 뭐랄까 약간 부족처럼 그런 이렇게 한 인도라는 하나의 나라로 봐서는 안 되고 좀 이렇게 커다란 부족 몇 개가 이루어진 나라로 보고 그 각각의 어떤 지역별 문화를 알지 않으면 또 곤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고 우선 언어가 다르고 네. 뭐 인종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수직적으로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아주 매우 복잡한데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그래서 수도는 델리지만은 그 29개 주가 다 별도의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주는 인구가 2억에 이르고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맞게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는 업종과 그것이 맞아야 된다. 그래도 일단 가장 큰 시장으로 보면은 그 수도가 있는 그 주가 타겟이 돼야 되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남부 주들이 더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도 하면은 그 인도 공대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인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인도 공대 그 위상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라는 건데 그게 IIT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를 졸업을 하면은 일단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다른 대학 졸업자들보다 봉급이 10배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요? 네. 그래서 조크가 이 사람들이 하는 조크가 IIT 떨어지면은 미국의 MIT에 장학금 받고 간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델리에 근무할 때
인도 델리 IIT 총장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런 IIT조차도 입학 시험에 있어서 하위 카스트에 대한 할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또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신분이 낮은 측에서는 뭔가 위로 올라가는데 제한이 있죠, 사회적으로. 아니, 그것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할당을 해서 하위 카스트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죠. IIT처럼 그야말로 최고의 대학으로서 무조건 메리트로 가는 학교에서 그들이 들어와서 우선 잘 따라가느냐. 네. 그랬더니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많은 숫자 하위 카스트에서 몇 명 특별히 뽑아서 입학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우수하고 확률적으로라도 그렇죠. 더 많은 그렇습니다. 층에서 뽑았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무언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집념도 강하고 그래서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국도 농촌에서 특별 전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교육률이 엄청 높잖아요. 그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신문에 과외 전단지가 꼭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델리 시내를 지나다 보면은 과외 공부 연락하라는데 그 벽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 볼 때 교육에 있어서 큰 정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공산혁명 후에 보편성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른 기간 내에 문맹을 거의 완전하게 없앨 수 있었죠. 네. 반면에 이제 인도는 IIT뿐이 아니라 네루 대학이라든지 여러 그 엘리트 교육에 대학 교육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즉 수월성 교육, 우수한 인재를 교육시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문맹을 제대로 탈출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일반 국민들의. 네, 그래서 아직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3억 정도의 인구가 문맹 내지는 문맹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인도 인구가 현재 공식적으로 한 14억 5천만 정도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네. 가운데서 3억이면은 상당하네요. 지금 인도의 IT 기술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인도계 그 빅테크 기업 CEO들도 있고 뭐 하여튼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인도 출신들 이 IT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IT 기술 수준이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네, 그게 우선 우리 수원에 가면 천여 명의 인도인 우리 인도 테키라고 부르는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말하자면 그런 것 말고 IT의 기술 기반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측면을 보면은 한국은 사실 그런 기술 인력이 좀 부족한데 반해서 우리는 아주 탄탄한 제조업의 기반이 있고 그래서 서로 생산 시설과 필요한 기술 인력이 합해서 윈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하긴 인도가 그 IT 쪽에 그 처음 큰 부분에서의 성장이 그 아웃소싱, 글로벌 기업들의 그 IT 아웃소싱을 인도에서 언어가 영어가 좀 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인도의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또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 기업들이 인도에 그 리서치 센터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뭐 웹사이트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인도에서 아웃소싱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인도가 의약품 관련해서 세계 두 번째 시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네, 시장도 그렇고 또 제품 생산도 그렇습니다. 인도는 그러나 인도의 그 의료 산업을 보면은 어렵습니다. 의료비는 1인당 의료비는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네. 지출하는 것이 의사 수도 한국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 비율적으로 인구 대비 비율로 봤을 때 되게 귀하네요, 의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복제의약품, 네.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은 아주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백신의 한 50%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는 한 80% 이상 인도에서 생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뭔가 첨단 새로운 걸 개발하기보다 그러니까 제네릭 같은 그러니까 싸게 대량 생산하는 쪽으로 이쪽은 하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국하고 좀 부딪히겠는데요. 한국도 지금 막 복제약 뭐 여러 가지 그런 쪽 그 생산하는 기업 그 기업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인도와 손을 잡으면은 꼭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인도에 대해서 워낙 그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인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그 관심이 커지게 된 게 이제 결국 인도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막 너무 올라가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국가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성장하는구나 이걸 이제 체감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데 인도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핵미사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과 관련해서도 지금 세계적인 그 키워드인데 인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뭄바이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능력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저를 안내한 그 청장이 테이블에 하얀 먼지가 있고 준 종이는 우리 한 70년대 쓰는 종이 같은 것도 있었어요. 누런 그 예. 그런데 제가 좀 거기에 뭐 내색을 한 건 아닌데 그 항공청장 얘기가 우리 인도는 가성비 전략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주카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검소한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성비를 낮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갔을 때 2016년인가 화성 탐사선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디 총리가 그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화성 탐사선을 그 할리우드의 영화 그래비티 제작비보다도 싸게 해서 보냈다. 그래서 저비용 우주 개발에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항공우주청장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한국이 이미 한 번 했는데 우리 그 위성을 쏠 때 네. 인도에 와서 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궤도에 올릴 수 있다. 그걸 좀 더 많이 활용해 달라.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뭐 우리 것도 좋지만은 그 의약품처럼 제네릭한 것은 거기 가서 쏘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하긴 그렇죠. 지금 뭐 우주 위성을 뭐 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 그리고 아주 우주 개발에 대해서 지금 그 일론 머스크부터 이제 화두에 띄워 올려놓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까지도 지금 우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도와 어떤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싼 가격에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러시아하고 해왔었나요? 그 아주 오래전 얘기고요. 네. 예, 이젠 뭐 한국이 자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대사로 계실 때 그 모디 총리하고도 이제 장기간 면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모디 총리는 어떤 분입니까? 왜 그분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비전 같은 게 결국은 우리가 인도에 대한 비전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여러 번 만난 모디 총리는 한마디로 카리스마에 넘치는 정치인이었는데 인도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인도의 제자리 찾기를 해보겠다. 그런 신념이 아주 뚜렷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물게 인도에서 단일 정당으로 선거에 2번 이겨가지고 인도의 그 정치적 리더십을 확고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올해 중반에 그 총선에서는 뭐 200석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다들 그 예상도 했고 또 모디 총리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단일 정부를 이루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모디 총리가 그 리더십이 확고한 건 좋은데 그게 좀 지나쳐 가지고 특히 그 힌두의 원리주의와 네. 너무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슬람교도 2억 명에 달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인도의 15%니까 사실 이슬람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고 그 다음이 인도입니다. 이런 인도의 그 무슬림들을 좀 박해하는 것 같다는 그런 평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정치가 양극화된다 내지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인도의 국내외 외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비판이. 그래서 이제 3선에 성공은 했으나 단일 정부는 안 되고 연립 정부를 했어야 됐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모디 총리는 빨리 그걸 받아들이고 네. 정책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 위주 시골에서 농촌에서 올라온 청년들의 일자리를 주는데 예를 들어 예산을 많이 쏟는다든지 이런 그 국정 기조를 국민의 그 선택에 따라서 빨리 바꾸면서 그 지금 그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인도의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즉 민주주의인데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쿠데타가 한 번도 없던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쿠데타가 한 번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정치인을 만나면은 우리 모디 총리 훌륭하다. 그러나 너무 나가면은 견제가 들어올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모디 총리의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도에?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인데 제조업 기반을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그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을 때 외국으로부터 투자도 많이 받고 이를 활용해가지고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근데 우리 대사님 이제 강연하실 때 그 인도는 공정성하고 효율성이 좀 낮다. 그래서 중국처럼 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과거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실은 제가 2014년에 인도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 어느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1년간 했습니다. 아,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국의 흑수전, 그 다음에 헬조선 이런 얘기가 막 처음 나올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시절에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왜 투덜거리느냐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젊은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입학시험, 취직시험,
그리고 연애 결혼입니다. 네. 이게 공정성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뭐 그 상세한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입시 제도를 바꿨더니 강남에서 좋은 대학에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대형 은행이나 KT에는 뭐 아빠 찬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럴 리 없다고 제가 학생들을 나무랬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사실이었어요.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하나 둘만 있어도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그냥 해서 아파트를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캐치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차 서로 끼리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돼서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건 큰 문제다. 이런 걱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이건 청년들의 문제라서 기성세대는 잘 이해도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도에 가게 됐는데 인도는 우리보다 공정성도 낮고 또 여러 면에서 효율성도 낮고 또 뭐 어지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가보니까 인도의 청년들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네. 적어도 제가 만난 도시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호텔에 서브하는 청년하고 잠시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따져보고 물어보고 메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한국이 사실은 북유럽의 몇 개국 빼놓고는 거의 탑 수준으로 공정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제도 또 아파트값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공정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걸 느끼고 좌절하는 것이고 인도의 경우는 카스트 제도 그리고 엄청난 그 경제력의 차이, 경제적 격차, 지역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캄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디에서 벽에 금이 가듯이 새로운 하층 카스트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고 그러니까 벽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그걸 보고 이 청년들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잘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책을 한번 쓰면 좋겠다 해서 실은 쓴 책이 그래서 이게 한국대사 인도 리포트 그렇습니다. 책을 쓰신 거군요. 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그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는 일종의 인스피레이션을 인도로부터 좀 받고 또 인도에 많이 젊은이들도 진출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기를 바라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네, 그렇다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네요. 한국이 훨씬 수준은 높지만 좋았던 거에서 점점 떨어지니까 여기서 좌절을 느끼고 여기는 워낙 안 좋았는데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막 넘치는 거고 이게 사회의 역동성과 열정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느 중국 학자를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정말 잘 나갈 때니까 중국의 그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박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14억의 인구니까 사실 그 포텐셜, 잠재력으로 치면 큰 박스죠. 네. 그러나 과연 그 잠재력을 다 이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그 중국 학자 보고 너희는 중국은 사실은 피자 박스에 가깝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X축을 박스의 X축을 효율성, 그 다음에 Y축을 공정성, 그리고 Z축을 자유, 시민적 자유라고 볼 때 너희들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공산당하고만 문제가 안 생기면은 그것도 공정하고 그런데 자유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그 박스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반면에 인도는 아직은 효율성도 낮고 또 그 공정성도 좀 부족하지만은 한 번도 쿠데타도 안 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가 높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서울에 있는 높은 아파트처럼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 큰 박스의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는 앞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중국은 결국은 자유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가진 인구만큼 그 포텐셜, 잠재력을 100%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국은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사실 세 가지 다 굉장히 발달된 나라다. 다만 문제는 이제 공정성이 최근에 조금씩 떨어져서 좀 걱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도도 중국과 대결할 수 있는 그 경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텀 3억 밑에 한 3억의 인구를 빈곤층으로부터 또는 문맹과 가까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좀 아직은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역동적인 인도, 우리 한국 기업들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미중 이 패권 전쟁에서 중국에서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어려운데 이 대안으로 인도에서 또 다른 성공을 거두려면 어떤 식으로 인도와 협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한 2달 전에 상당히 오래 알아온 인도 친구 2명으로부터 방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무엇을 하러 왔느냐면은 최근에 국제적 투자 자금이 인도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중동의 돈이나 또는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인도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인도는 그걸 받아가지고 중국처럼 바로 생산 기지를 만들고 생산 인력을 투입하고 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상당히 높은 테크놀로지를 가진 한국 회사와 파트너링을 하려고 그런 걸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인도를 바라볼 때에는 한국과 인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그런 상대로 보고 파트너를 잘 찾는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간 인도 대사로 계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인도에 가서 보고 인도의 교과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인도의 교과서는 엄청나게 부수가 많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교과서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는 1억 권 같은 것이 1억 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한국에 관한 챕터를 보니까 기껏 일제 식민지를 겪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인도가 의료 부대를 파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를 만드는 그 학자들을 쭉 만나가지고 부탁을 하고 한국에 소개해서 방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2017년에 교과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교과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또 문화, 팔만대장경, 직지심경 이런 것만 소개했을 뿐이 아니라 실은 2016년에 촛불 시위까지도 네. 함께 소개하면서 민주주의가 최고로 꽃피운 나라다. 이런 것을 다 교과서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를 받았는데요. 그 교과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10만 권, 네. 중학교 교과서는 1억 권, 약 3만 개 학교에 배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네, 참 외국에서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영국에서 어떤 관광 안내 책자를 봤는데 한국에 가면 밤거리를 조심하고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한국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그냥 그러한 것들, 네, 또 거기서 보람을 좀 찾으셨겠네요. 네, 인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대안책, 우리의 해결책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하여튼 좀 더 인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제까지 전 인도 대사셨죠? 조현 대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